영화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절대 반지는 세상을 지배할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 위력 탓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죠. 지금 전 세계도 세상을 지배할 절대 반지를 둘러싼 패권 경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곧 안 보이고 기술 주권이 국가 생존 전략인 시대. 막강한 힘을 안겨줄 절대 반지, 첨단 기술.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절대 반지를 끼고 다음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는 과연 10년 뒤에도 첨단 산업국가일 수 있을까요? KBS 경제기획, 신년 경제기획 다른 미래. 오늘 2부에서는 우리의 절대 반지를 찾아보겠습니다. These chips were invented in America. Let's get that straight. They were invented in America. We used to make 40% of the world's chips. (2024) 신년 경제기획 다른 미래. 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질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10년 뒤에도 첨단 산업 국가일 수 있을까요? 미국의 신산업 혁신 속도는 세계를 압도하고 있고 중국은 첨단 기술 분야를 이끌 공대 졸업생이 연간 470만 명에 이릅니다. 여기에 일본, 인도 같은 강국들마저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고 있는 현실이죠. 자, 오늘은 대전환기에선 우리의 첨단 산업 미래 설계도를 90분 동안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 연원호 박사. 경제안보 관점에서 세계기술 패권의 미래를 날카롭게 분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 전무, 한국 반도체 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할 통찰을 제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2010년부터 인공지능 시장을 미리 내다보고 첨단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을 선도한 선구자세요.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과 김정호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KBS 간판 경제라디오 성공예감 진행자 이대호 경제전문기자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첨단 기술혁명이라는 강력한 변수가 세계를 휘감고 있는 형국입니다. 특히 우리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강대국들의 기술 패권 경쟁이 너무나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위치가 어디쯤인지 이 부분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호 기자. 네, 제가 대한민국의 산업 포트폴리오를 좀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거 만들면서 보니까 진짜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카드가 정말 많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 너무 많은데 그중에 정말 카드가 5가지만 나왔네요. 준비를 한 겁니다. 예. 하나하나 같이 열어보면서 말씀을 나눠볼까요? 우선은 조선, 배를 만드는 조선 산업입니다. 전체 우리나라에서 물량으로 수주는 중국한테 1등을 빼앗겼지만 네. 2등이긴 합니다만 부가가치가 높은 배는 우리나라가 더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대 최고가를 넘어선 LNG 운반선,
전 세계 발주량의 한 70%를 우리나라가 수주를 하고 있고요. 네. 또 LNG 자체를 연료로 쓰는 LNG 추진선도 54%를 수주하면서 이 분야 세계 1위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 역대 최대 판매 실적을 갈아치운 자동차 산업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 특히 그중에서 현대자동차 그룹이 토요타, 폭스바겐 그룹과 함께 세계 완성차 시장 빅3에 올라섰습니다. 이 자동차 분야에서도 첨단 기술을 또 선도하고 있거든요. 전기차도 잘 하고 있고요. 빅3에 머물지 말고 또 더 올라가야겠죠. 그럼요. 자, 언제나 든든한 전기차용 배터리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좀 중국이 좀 무섭게 치고 올라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K배터리 3사가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은 사실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제외해놓고 보면 세계 시장 점유율 5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절반 이상을 우리나라가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네. 그리고 수주 잔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수주 잔고가 1,000조 원을 훌쩍 넘기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고급형 디스플레이 시장 한번 볼까요? 특히 고급형 디스플레이는 OLED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가 이 OLED 시장은 정말로 꽉 잡고 있습니다. 95%까지도 올라가네요. 예. 세계 OLED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81%를 장악하고 있고요. 스마트폰에 쓰이는 소형 OLED는 79% 정도,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TV에 들어가는 대형 OLED 같은 경우에는 무려 95%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죠. 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에서 이 반도체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수출 전체의 14%를 차지한 반도체 산업인데요. 조금 호황과 불황을 왔다 갔다 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반도체 시장 점유율 전 세계에서 2위를 전체 차지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만 놓고 보면 압도적인 일입니다. 네. 압도적인 일이고요. 그리고 반도체를 제조하는 이 파운드리에서도 부동의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나라가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도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그 산업 포트폴리오 보니까 네. 정말 좀 잘한다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도 해주셨고 어제도 또 복습을 해본다면 네. 배터리, 반도체, 전기차 다 잘하는 나라는 일단 우리나라밖에 없고 맞습니다. 여기에 로봇, 로켓, 바이오 같은 산업에다가 심지어 K 콘텐츠까지 있잖아요. 정말 막강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또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만 또 우리가 미래를 내다봐야 하니까요. 이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계속해서 세계 선두권을 지켜나가고 또 앞설 수 있을 것이냐인데요.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이런 강대국들뿐만이 아니라 신흥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등 계속해서 이 제조업에서 치고 올라오려는 국가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제로 던진 것처럼 대한민국이 10년 뒤에도 이 첨단 산업에서 과연 잘 할 수 있느냐, 이걸 따져봐야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밥을 먹지 않아도 좀 배가 부른 기분입니다. 네. 굉장히 든든한데 이 정도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세계 선두권을 지키는 나라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연원호 박사님, 이 정도면 선진 산업 국가라고 좀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선진 산업 국가가 맞는 것 같고요. 특히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은 우리가 선진 산업 국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월드뱅크의 제조 부가가치 창출의 기준으로 보면 2022년에 우리가 6위를 했고요. 그리고 기술 혁신 차원에서 보면 특히 블룸버그 이노베이션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년 동안 1위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식재산권 기구가 집계한 작년에 우리 글로벌 이노베이션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세계 10위. 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선진 산업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안기현 전문의 동의하십니까? 예. 특히 이제 반도체 산업 입장에서 보면 반도체 산업은 선진국형 산업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 잘하는 분야인데요. 반도체 제조 기술은 그 나라들보다 우리가 더 잘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힘은 우리 인재들한테 나오는데요. 네. 우리나라 인재들이 똑똑하고 부지런한 면에 있어서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 그런 부분도 측면에서 자산이다. 우리의 자랑이고 또 우리의 훌륭한 자산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역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전쟁을 겪었고 어떤 지배 경험도 있고 아픈 기억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 중에서 이렇게 완벽할 정도의 산업 포트폴리오를 가진 나라가
좀 우리나라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안 전무님, 조금 더 질문을 드리자면 10년 뒤에도 지금 수준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오면서 이 제조 공급망이 가장 생산성 있게 분업이 됐습니다. 국가별로 협력 관계인데요. 이러한 그 첨단 산업을 선발국에서 지금 하고자 합니다. 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협력국에서 경제국이 되는데요. 아마 앞으로 10년은 지금까지 반도체 산업 역사에서보다 훨씬 더 치열한 경쟁이 되지 않을까. 여기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는데 네. 우리가 살아남아야 기회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됩니다. 훨씬 그래서, 더 치열해질 것이다. 예, 그리고 앞으로 10년은 만만치 않다. 네. 예. 김정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년 뒤에 지금 수준 가능합니까? 저는 여러분께 좀 긴장감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현재는 잘하고 있지만 10년 후에 우리가 이렇게 잘할 수 있느냐 이렇게 장담하기 어렵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제 IT 산업을 보면 80년대에 PC가 나왔고 90년대 인터넷이 나왔고 네. 2000년대 스마트폰, 2010년대 유튜브가 나오면서 산업계가 재편돼 왔습니다. 예. 저는 지금부터 한 30년은 인공지능 시대가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네. 보고요. 인공지능을 확보하는 산업과 국가가 세계를 제패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미국에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아마 인공지능, 경쟁력 있는 인공지능, 특히 생성 인공지능을 확보하는 여부에 따라서 그 회사들이 사라질 수도 있고 새로운 기업이 나올 수도 있고요. 예.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디지털 플랫폼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제조업, 자동차도 저는 10년 후에는 바퀴 달린 인공지능 컴퓨터라고 봅니다. 자동차가 컴퓨터가 될 인공지능 것이다. 제품이 인공지능이 되는 될 거죠. 것이다. 스마트폰, 텔레비전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도 유지되느냐 여부가 결국은 그때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얼마나 효율성 있게 인간을 편리하게 사용할 거냐가 좌우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산업이 경제가 두 갈래 길에 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발전할 것이냐 여기에 머물 것이냐.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쨌든 가야 될 방향이 분명한 것만은 사실인 것 저는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지금부터의 10년이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연원호 박사님, 첨단 기술 정말 우리의 앞으로의 절대 반지 맞습니까? 네, 절대 반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미중 전략 경쟁의 핵심 전장이 이 첨단 기술이라는 것만 봐도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토니 블랭컨 국무장관이 2022년 10월에 스탠포드에서 이제 연설을 하면서 미중 전략 경쟁의 핵심 전장이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2022년 1월 달에 중국 사회과학원 그 소속의 국책 연구기관 또 이제 북경대의 국제문제연구소에서 이 첨단 기술이 미중 전략 경쟁의 주요 전장이다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첨단 기술이 절대 반지가 맞기 때문에 예. 미국과 중국이 지금 싸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경제 안보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미국과 중국이 이제 경제와 안보를 결합한 이런 경제 안보를 갖고 패권 경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이 경제 안보라는 것은 외부의 경제적인 공세나 위험으로부터 국가나 국민의 생존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래의 생존, 그러니까 이 미래의 생존과 직결된 것이 기술, 첨단 기술이라든지 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최근에 이제 기술 주권이라는 단어도 네.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좀 생소한 단어인데 이것은 모든 기술을 다 우리가 확보하겠다라는 차원이 아니고 국가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략 기술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주권의 토대가 기술이다. 네. 이러한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키워드들을 좀 보면 경제, 안보 사실 각각만 있어도 압박인데 이게 결합이 되니까 더욱더 조금 더 좀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계 질서가 경제 안보 시대가 열리면 완전히 좀 다르게 변하는 것 아닙니까?
네, 경제 안보 역시나 이제 경제 안보라는 단어에 이제 경제가 들어가는데요. 통상 차원에서 가장 이제 확실한 변화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자유에 기반한 무역이었다면은 최근에는 이제 신뢰에 기반한 무역으로 이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에 네. 공급망 행정명령에 이제 사인을 하는 자리에서 미국의 국가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에 의존할 수 없다라는 언급을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명시적으로 이제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경제 안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네. 결국에는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느냐, 예. 없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뢰라고 지금 키워드를 뽑아주셨어요. 어제 첫 시간에 박정우 교수님은 게임의 룰이 변하고 있다고 했는데 상대방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규칙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대호 기자, 지금 보니까 각국 분위기도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는 국가와 산업, 국가와 민간 사이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지고 그게 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 무대 그 전면에 서고 있는 주요국 인사, 예. 당국의 인사들의 직함 자체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름이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예를 좀 들어드릴까요? 일본 같은 경우에 기시다 정권 출범 후에 경제안전보장 담당상이라는 자리를 신설을 했습니다. 경제안전보장 담당상이요. 그렇죠. 경제안전보장. 그리고 우리도 경제안보 비서관 자리를 대통령실에 신설을 했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의 산업정책 기조를 설명하는 자리에 전면에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 혹시 다들 기억하실까요? 뉴스에 좀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지금 뒤에 또 나오고 있네요. 네, 과학기술에 있어서 우위를 유지하는 건 국가안보의 문제다. 특정 기술 분야에서는 최대한 격차를 확대하겠다. 수많은 이런 해석이 이야기인데요. 쏟아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전 세계가 이 이야기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제이크 설리번이 계속해서 세계 공식 무대에 전면에 또 나서면서 미국의 어떤 경제 정책을 자신이 직접 또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미국 정부의 흐름을 좀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 시절보다도 오히려 더 거칠고 강하게 미국의 이 우선주의 정책을 또 치고 나가는 그런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저는 여기서 이제 좀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연호노 박사님. 제이크 설리번이 이야기한 것 중에 특정 기술, 격차 이거를 많이 강조했거든요. 거기에 숨어 있는 뜻은 뭐가 될까요? 네, 일단 그 발언은 2022년 9월에 이제 나왔던 발언인데요. 저기에는 사실은 이제 4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 기조 연설에서. 첫 번째가 이 특정 과학기술 분야에서 선도를 하는 것이 국가 안보의 문제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이제 미국이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제 그 특정 과학기술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제이크 설리번은 컴퓨팅 관련된 기술, 네.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친환경 기술 이렇게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컴퓨팅 관련된 기술 안에 첨단 반도체, AI, 그다음에 이제 양자 컴퓨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격차 이슈인데요. 원래는 미국은 22년도 한 상반기까지만 해도 중국과의 일정 격차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괜찮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생각을 했는지 급격하게 그 기조를 변화했는데요. 네. 특정 이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중국과의 격차를 최대한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중국의 기술 개발 역량을 봉쇄하겠다라는 전략으로 바뀌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번째는 수출 통제를 미국이 독자적으로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분야가 바로 이제 반도체 분야이고요. 네. 2022년 8월에 반도체 과학법 안에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이제 가드레일 조항이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10월에는 상무부 이 산업안보국에서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8월에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이제 아웃바운드 투자를 심사할 때 이제 네. 반도체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접 투자까지도 심사를 하겠다. 그리고 10월에는 다시 한번 상무부 산업안보국에서
이 반도체 장비에 관한 그 수출 통제를 강화했고 또 AI 반도체를 직접 이제 더 강화된 규정으로 수출 통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을 종합해 보면 첨단 기술을 통해서 어떤 미국의 패권국으로서의 압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겠다 이런 게 큰 그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작업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그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서라든지 각종 이제 연설을 참고를 해보면 세 가지 키워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투자이고요. 네. 두 번째 연대, 세 번째 이제 경쟁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것은 결국에 자강, 협력, 그다음에 견제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를 통해서 투자 촉진을 통해서 국내의 산업 역량을 키우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혼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맞는 국가들과 함께 산업 기반을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같이 만들겠다. 즉 국제 협력의 이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의 그 기술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견제책을 사용하겠다. 수출 통제, 수입 규제, 투자 제재, 뭐 금융 제재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겠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 미국 이야기 해봤는데 일본도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경제 안보상을 신설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이름도 어렵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일본도 좀 몸집을 키우려고 꿈틀대기 시작했다 이런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연 박사님. 네,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만큼 대중국 의존도가 큰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과 중국과의 그 역사를 보면은 사실 2010년도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센카쿠 열도 또 조오도 문제를 갖고 일본과 중국이 어떻게 보면 갈등을 빚었고요. 그 상황 속에서 중국이 이 자석을 만드는 히토류 수출을 네.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상당히 이제 고충을 겪었는데 2010년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일본은 이 경제 안보에 대한 어떤 느낌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리스크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네. 그때부터 어느 정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또 하나는 2010년이라는 그 해가 중국 GDP가 일본 GDP를 이제 추월하는 그 비슷한 시기에 추월하게 되었고요. 예. 또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문에 네. 미국발 금융 위기가 있었기 그랬었죠.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준비를 네. 해오고 있었고 또 하나는 일본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과 특히 과학기술 협력, 미국과 캐나다와 이런 협력을 해오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오랫동안 지금 준비를 해왔다가 이제 현실화되기 시작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자, 안기현 전무님, 지금 경제와 안보가 결합하고 있다는 게 산업 현장에서도 체감이 되십니까? 예, 우리 대통령들께서 행보가 좀 달라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한국에 처음 와서 오자마자 예. 삼성전자 방문했습니다. 네. 미국 기업이 아니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방문해서 기술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협조 요청을 했고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도 네. 네덜란드 ASM이라는 네덜란드 회사입니다. 노광 장비라고. 예, 노광 장비 때문에 예. 가서 또 영업 활동을 하셨죠. 즉 전에는 뭐 기업이 스스로 한 일에 대해서 지금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네. 도와주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음. 그래서 기술이 우리 이 정부가 깊이 국가가 깊이 관여하는 산업이나 기술에 국가가 깊이 관여하는 예. 그런 시대가 됐다. 예. 이제는 뭐 정상들이 어느 국가를 방문한다고 하면 어떤 산업 현장을 찾느냐 이 부분도 관심이고 방문하는 국가도 좀 달라진 것 같고요. 자, 김정우 교수님, 네. 이렇게 선진 국가들도 직접 기술을 확보하려고 뛰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몸값은 높아지는 겁니까? 아니면 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건가요? 네, 저희 학위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저희의 몸값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얘기를 조금 더 드려보면 네. 인공지능을 갖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이나 국가가 효율성 면에서 탁월하게 됩니다. 또 최근에는 그 인공지능조차도 예. 프로그램 코딩조차도 인공지능이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스로. 로봇과 인간이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일을 인공지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가진 국가나 기업이 세계를 제패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있는 라인을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대륙 세력과 태평양 세력의 경계선에 있다 이렇게 예. 보는데요. 태평양을 지배하는 세계가 국가들이 세계를 지배한다. 물류나 자원 시장 입장에서 그 라인이 이제 에치슨 라인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에치슨 라인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네. 그래서 미중 간의 대표적인 그 경계선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으로 들어가 보면 알고리즘은 거의 수학입니다. 그러니까 차단하기가 어렵죠. 근데 인공지능의 가장 큰 약점이 반도체가 있어야 된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에치슨 라인이 반도체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우리나라 용인이나 평택,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위로 해서 대만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일본은 그 안쪽에 숨어져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경쟁력, 특히 메모리 경쟁력, 파운드리 경쟁력을 유지하면 우리 존재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패권 국가의 중심에 있게 되는 것이고 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가 변방으로 밀려나면서 국제 정세의 희생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의 에치슨 라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그 선이 지금은 네. 이제 우리나라를 지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뭐. 지날 수밖에 없는 게 중요한 반도체 공장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인, 평택, 이천 네. 등등. 이렇게 경제 안보 시대 산업 지도가 새롭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국 기업은 좀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다른 나라 기업은 강하게 규제하는 모습인데 저희가 그래서 반도체 얘기로 좀 더 들어가 보면 안기현 전무님 요즘 좀 얘기를 해볼게요. 지난해에는 정말 사상 보지 못했던 수준의 적자가 있었고 그래서 감산으로 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많이 어려웠죠? 지난해 어려웠습니다. 네. 예, 어려웠고요. 한 10년 괜찮았다가 갑자기 어려워지니까 다들 걱정이 많으세요. 예, 많으신데 지금 코리아 타이밍이 아닌가, 한국의 시간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때문에 달라졌습니까?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 특히 HBM 때문에 인공지능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 그리고 수요가 많아지고 이 수요는 올해 내내 예. 예약이 돼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시장이 성장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이 HBM 기술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한국의 시간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HBM 이게 어떤 회사의 이름이 아니라 반도체의 종류인 거죠. 안 전무님 이게 HBM 반도체가 얼마나 대단하기에 뭐 수요가 폭증했다, 대한민국의 시간이 왔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인공지능 시대고요. 챗 GPT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는 인공지능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인공지능 반도체는 미국의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네. 만듭니다. 연산하는 거는. 근데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HBM인데 이 HBM은 D램을 뭉쳐놓은 건데요. D램입니다. 네. 초고성능 D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 그 인공지능 반도체가 계속 필요할 때 이 HBM이 반드시 필요한데 네. 이게 계속 팔리는 겁니다. 예. 같이 짝으로 팔려야 되거든요. 예. 근데 한국에 HBM이 없으면 엔비디아의 GPU도 안 팔려요. 못 만드는군요. 예, 못 만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거고 한국의 HBM이. 그래서 이걸 다 합쳐서 인공지능 반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그거를 지금 하고 있다, 선점하고 예, 있다. 예, 세계 최고의 기술을 우리가 갖고 있다. 그런데 김정은 교수님께서 거기에 좀 기여를 하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2010년에 이 HBM 반도체가 보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원석을 발굴하신 분이라고요. 개발에 참여를 좀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어떤 이유에서 좀 내다보셨어요? 2010년도에 SK하이닉스하고 HBM 설계를 했는데 그때 SK하이닉스의 파트너가 엔비디아였죠. 네. 그때는 인공지능 시대가 올 줄 몰랐습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설계 스펙이 정해져 있으니까 열심히 설계를 했는데 네. 지금 이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에서 왜 중요합니까, HBM?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인공지능을 학습하거나 계산할 때 수학의 행렬 계산을 많이 합니다. 디지털 숫자의 행렬인데 그 행렬 계산은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그 특징인데 그걸 병렬 처리라고 그러는데 GPU에 그에 해당하는데 거기에 딱 맞는 메모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HBM 같은 일반적인 그 메모리 같은 경우는 출입구가 16개나 32개인데 HBM은 1024개입니다.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데이터를 주고받는 지금 이제 인공지능 컴퓨터가 계산은 GPU에서 빨리 하는데 메모리가 속도가 늦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네. GPU가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의 반도체 컴퓨터의 성능은 이게 비밀스럽게도 메모리가 결정해버린 겁니다. 그거의 하나의 솔루션이 HBM인데 지금은 이제 출입구가 1024개지만 이게 10,000개, 10만 개까지 가서 예. 계속 우리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리드할 것 같은데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HBM 4, 5, 6가 나오면서 GPU와 메모리 사이의 경계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경계가 무너진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HBM은 메모리 안에 또는 메모리에 적층해서 GPU의 일부 기능을 집어넣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메모리인지 시스템 네. 반도체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위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네. HBM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시스템 반도체로 확장할 수 있다. 그래서 네. 미래에 우리가 엔비디아까지 한번 네.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여기 HBM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엔비디아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이런 기술들 선도하고 있는 곳들 어딥니까? 그 GPU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행렬 계산을 잘하는 반도체가 GPU인데 엔비디아가 하고 있죠. 근데 엔비디아가 절대 강자입니다. 이제 AMD나 인텔이 쫓아오려고 하지만 네. 못 오는데요. 앞으로 몇 년간 계속될 것 같고요.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그걸 반영해서 지금 예. 최근에 5배씩이나 오르는데 네. 엔비디아의 강점이 소프트웨어에 있습니다. 오히려 소프트웨어?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짜면 네. 반도체가 알아듣게 번역해주는 소프트웨어가 강하고요. 네. 더 나아가서 엔비디아가 최근에는 인공지능 슈퍼컴퓨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GPU 한 대로가 안 되고 수백 대, 수만 대가 이루어져야 이게 수백만 명한테 인공지능 서비스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를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회사가 아니라 인공지능 솔루션 회사로 봐야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있는 아.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주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대호 기자 경제 네. 또 프로그램 진행하잖아요. 지난해 엔비디아 정말 돌풍이 뜨겁지 않았습니까? 지난해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서학개미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서학개미들을 가장 행복하게 했던 주식이 바로 엔비디아죠. 뒤에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예. 참 아름다운 그래프입니다. 올해 코스피 그래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지난해 초에 140달러였던 엔비디아 주가가 거의 50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예, 이게 한 250% 상승률이기는 한데요. 시가총액을 보면 우리나라 돈으로 1,5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이냐?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3배가 넘는 그런 예. 어마어마한 규모고요. 그 챗 GPT 같은 인공지능의 필수적인 GPU라는 AI 칩으로 그야말로 대박을 친 거죠. 그래서 초대형 빅테크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기업으로 이제 성장을 한 거고요. 앞에서 그 GPU라는 거 하나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가격 하나가 6천만 원이 넘습니다. 한 개가? 한 개. 예전에 예. 그 그래픽 카드라고도 했었는데 그 하나가 6천만 원이 넘고 앞으로는 그 하나가 1억 원을 넘을 수도 있다. 예.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예. 그런 엔비디아의 HBM 반도체를 독점 공급하는 최강자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워낙 이제 치열해지고 있으니까 좀 불안한 마음도 들고요. 안기현 전무님, 다른 나라 기업들이 좀 치고 올라와서 장악하려 드는 것 아닙니까? 다른 나라 기업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 마이크론. HBM 기술을 갖고 있는 현재 기준으로 마이크론이고요. HBM 기술을 가장 빨리 제품으로 만들어서 공급하는 회사는 우리나라 SK 하이닉스입니다. 근데 지금 SK 하이닉스, 우리나라 삼성전자, 미국의 마이크론 세 기업이고요.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는 아마 엔비디아 외에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가 계속 성장할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줄어드는 건 아니고 시장이 커지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HBM 그 수요가 그러니까 판매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늘어납니다. 절대 금액은. 시장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별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엔비디아의 돌풍 그리고 HBM 반도체의 활약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2024년에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KBS 신년 경제기획 다른 미래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10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세상이 바뀌죠. 그걸 가능하게 하는 천재들이 있습니다. 다들 이 사람 누군지 이제는 아시겠죠?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이 2023년 올해 CEO로 선정한 오픈 AI의 최고 경영자, 이름하여 챗 GPT의 아버지 샘 알트만입니다. 그는 인공지능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회를 재구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타임 역시 AI 혁명은 역사상 가장 큰 권력의 재편을 의미한다. 이 모든 것은 몇 년 안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명한 과학학술지 네이처지는요, 챗 GPT를 올해의 과학자 10명 중에 1명으로 꼽았습니다. 1명? 좀 이상하죠? 인공지능이 인간 과학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겁니다. 인간이 아닌 존재가 이 인물로 선정된 것도 처음이었다고 하네요. 오픈 AI의 기업 가치는 1년 사이에 3배 가까이 뛰어서 1,000억 달러, 우리 돈 약 130조 원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거는 좀 비유를 하자면 SK 하이닉스와 네이버를 합친 금액 수준입니다. 2000년대 스마트폰, 그리고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던 알파고의 능력을 훌쩍 뛰어넘어서 새로운 창작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이 생성형 인공지능의 그 새 시대가 열리고 있죠. 인공지능의 등장, 증기기관의 발명만큼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올까요? 과연 우리는 그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생성형 인공지능 분야 논문 순위입니다. 중국이 압도적이죠. 자,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순위권에도 없네요. 민간 투자 규모는 어떨까요? 세계에서 9번째 수준이라고 합니다. 1위인 미국과는 15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요. 2위인 중국과도 100억 달러 넘게 차이가 납니다. 이 자료들이 정확하다면 저는 좀 걱정이 되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인공지능 혁명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2010년대 알파고가 등장했을 때 굉장히 혁명이다 해서 떠들썩했었는데 지금 다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김정욱 교수님, 오픈 AI가 개발한 챗 GPT 기술이 정말 얼마나 대단하기에 이런 지금 돌풍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님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인공지능이 알파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고와 같은 전통적인 인공지능은 판단을 잘하는 겁니다. 게임을 하거나 주식 투자를 하거나. 근데 최근에 나온 인공지능은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그래서 네.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작곡을 합니다. 확실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간의 중요한 그 창조 능력을 이제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영화도 만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챗GPT가 이렇게 놀라운 거는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쓴다는 겁니다. 챗GPT4 같은 경우는 아마 12만 8천 단어까지 동시에 읽고 쓰고 하는데요. 네. 그게 한 3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인간이 300페이지 정도 글을 쓰고 뭐 요약하고 원고를 쓰려면 뭐 한 달은 걸리겠죠. 그걸 이제 수초 만에 하는데 특히 그동안의 인공지능은 인간과의 소통이 별로 없었습니다. 뭐 게임하는 정도죠. 근데 이제 말을 하게 됨으로써 인간과의 경계가 무너져 가고 있다. 앞으로 나올 챗GPT는 아마 눈치까지 있어서 인간의 마음까지도 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조금 더 놀라는 거는요. 엔비디아 주가가 오르는데 오픈 AI 주가도 오르는 거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예. 이제 개인이 말만 하면 인공지능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프로그램을 짜주는 거예요. 그런데 카이스트라는 인공지능도 만들 수도 있고 KBS라는 인공지능도 만들 수 있습니다. KBS까지? 그러면 KBS의 대부분의 자료를 보고 웬만한
거는 이제 아나운서님이나 PD님보다 이제 더 많이 아는 거죠. 그런데 예, KBS가 만들어지면 지금 우리의 방송도 학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최근에 그렇게 개인이 만든 인공지능을 서로 팔고 사게끔 이제 마켓을 만들고 있어요. 그걸 예. GPTS라고 그럽니다. S요? 예, 왜 그러냐면 생성 인공지능 하려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익 모델을 그렇게 창출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오픈 AI의 일리아 수츠케버 같은 사람은 이게 너무 위험하다 이래서 지난번 한번 그 이사회를 뒤집어 엎는 건이 있었는데 예. 결국은 샘 알트만이 돌아왔죠. 그랬죠. 자본이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를 가진 자본이 그걸 해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공지능이 속도와 자본 전쟁으로 가고 있다. 그 선두가 오픈 AI다, 네. 챗GPT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뭐 정말 수많은 영역으로 뭐 KBS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도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이게 어디까지 어떻게 세상을 바꿀지 정말 좀 두렵기도 한데 이 산업 측면에서 좀 살펴본다면 세계 경제와 산업 판도에는 얼마나 큰 변화가 있을까요, 교수님? 네. 제가 이제 우리 대학원생들하고 아까 HBM이라고 설명드렸는데 그 HBM 설계를 인공지능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박사과정 정도 해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전문적인 거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최근에 제가 챗GPT-4를 학생들하고 써보니까 수학 문제도 풀어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도 이해해서 삼각함수 문제도 풀고요. 테이블을 이렇게 주면 그걸 요약해 주기도 하고 표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어떤 그림을 보여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를 또 예측을 해줍니다. 스토리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추론 능력이라고 하고요. 저는 좀 더 길게 보면 지금 챗GPT-4가 나오고 있는데 7, 8 정도 가면 이 챗GPT가 자아까지 있을 것이다. 자아요? 같이. 그걸 우리가 이제 강화학습이라고 그러는데 특별한 학습을 계속 교과서만 읽고 좋은 책만 읽으면 착한 어린이가 되듯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구성할 것이다. 같이 체계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인간과 챗GPT 차이는 챗GPT는 꿈을 못 꾸실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얘네들은 꿈이 있을까? 희망이 있을까? 감정이 있을까? 그건 인간만이 가진 것 특성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네. 근데 꿈도 꿀 수 있겠더라고요. 생성해가지고. 생성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그래서 그런데 이제 단점은 하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GPU와 HBM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내년에 나오는 엔비디아 GH200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한 1억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이제 10,000대, 10만 대씩 필요하니까 조 단위나 10조, 100조 아니면 네. 이 사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아무나 못하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이 패권화 될 수 있다. 이런 게 있겠습니다. 그런데 네. 하여튼 앵커님의 질문에 대답을 한다면 인공지능의 끝은 없는 것 같다. 뭐 자아도 있고 미래를 꿈꿀 수도 있고 눈치까지 생긴다. 그래서 더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네. 연원호 박사님, 기술 혁명은 사실 계속 있어 왔고 사회 구조 변화나 산업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도 이번에도 역시 예고가 돼 있잖아요. 근데 왜 유독 더 위협적으로 느껴질까요? 네, 최근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첨단 기술의 개발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규제를 하거나 또는 이제 규범을 만드는 속도보다 기술이 더 오히려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통제를 할 수 없는 그 속도, 그것에 우리가 위협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속도의 의미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신년기획 다른 미래 2부 첨단 산업국가의 절대반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These chips were invented in America. Let's get that straight. They were invented in America. We used to make 40% of the world's chips.
2024 신년 경제기획 다른 미래. 네. 최근 1, 2년 사이의 변화만 봐도 첨단 기술을 향한 세계 각국의 움직임 정말 예측할 수 없이 빠르다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안기현 전무님, 기술 주권 시대 속도가 어떤 의미를 갖는 거죠? 속도가 경쟁력입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는 제일 빨리 기술을 개발해서 제일 빨리 만드는 기업이 가장 많은 부가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부가가치는 경쟁력이고 힘이 되는 거거든요. 메모리 반도체는 더합니다. 또 표준품이거든요. 누가 표준품이요? 빨리 만들어서 시장을 내는가 가장 비싸게 팝니다. 가장 비싸게 파니까 가장 많은 부가가치를 갖고 가장 많은 이익을 갖고 오죠. 그게 힘이 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경쟁력이다. 예. 예. 근데 우리는 그동안 가장 빨리 해왔다. 이게 우리의 경쟁력이었다. 그럼 2등은 안 되는 겁니까? 2등은 부가가치가 좀 낮지요. 예, 이익이 좀 적습니다. 그 차이가 좀 클 수도 있는 거군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속도전에서 가장 좀 무서운 나라라고 할까요? 어디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일본이라고 봅니다. 일본이요. 예, 소리 없이 빠릅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 제조 80년대, 90년대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더 좋지요. 일본보다. 근데 일본은 반도체 제조를 위해서 TSMC라는 네. 대만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시스템 반도체 제조를 잘하는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정부가 지원해서. 그래서 지금 공장 1공장 짓고 2공장 짓고 또 얼마 전에는 이 시스템 반도체 최첨단 뭐 3나노라는 얘기 3나노. 나오더라고요. 기술을 갖는 제조 공장을 오사카에서 짓는다라고 예. 언론에 났습니다. 근데 일본이 우리 반도체 제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인재들이 중요한데요. 똑똑하고 부지런해야 되는데 일본은 우리랑 같은 문화를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장비 소재를 네. 갖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예. 눈여겨봐야 될 국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눈여겨보는 걸 넘어서 상당히 위협적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한때 세계 반도체의 맹주였고 원천 기술까지 갖고 있는 일본이 지금 다시 맹렬하게 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혹시 이거 기억하십니까? 그 시절 멋쟁이 형 누나들이 허리춤에 하나씩 차고 다녔다는 그 소니의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 워크맨이죠, 워크맨. 워크맨, 또 카메라 등의 전자기기로 친숙했던 이 소니 같은 일본의 회사들, 당시 세계 반도체 시장도 완전히 석권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반도체 매출 상위 10개 기업 가운데 6곳이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날도 오래가지 않았는데요.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세계 각국 기업들에게 추월을 당하면서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렇게 20년 넘게 물러나 있던 일본. 그런데 이제는 반도체 왕국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본의 유력 정치인이자 반도체 전략추진의원연맹 회장인 아마리 아키라 의원. 그는 한국 언론과의 한 인터뷰를 통해서 반도체는 국가 존망의 열쇠이고 이번이 일본에게는 마지막 기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반도체 긴자거리를 만들자라는 보도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소니, 토요타, 소프트뱅크, NTT 등 일본 산업을 지탱하는 첨단 글로벌 기업 8곳이 모여서 만든 반도체 드림팀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라피더스. 라피더스라는 게 빠르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라고 하는데요. 반도체 산업에서 빠르게 속도를 내겠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라피더스는 일본 정부로부터 약 3조 원의 정부 지원금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라피더스의 초대 회장은 지금의 상황을 1000년에 한 번 오는 기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피더스의 추진력에 일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까지 지금 더해지고 있는 건데요. N저의 위력까지 등에 업고 전력 질주를 시작한 일본.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내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과연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일본이 단단히 칼을 가는 분위기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뭉쳤고 이대호 기자는 전력 질주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 안기현 전무님, 이 정도 속도면 일본이 곧 첨단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를 좀 치고 올라오는 것 아닌가, 이런 위협도 좀 듭니다.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반대 의견도 사실 있죠. 한동안 첨단 반도체 제조 투자를 안 해왔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하다. 라는 얘기가 많아서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예. 그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 예, 많아서 잘 될 수 있다. 저력이 있다. 소재, 부품, 장비를 갖고 있다. 그리고 똑똑하고 부지런한 인재들도 있다. 네. 라는 것 때문에 저희를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안 전무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해야죠. 예. 예, 상대적인 경쟁력이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쟁을 뿌리치고 1등을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1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1등이라서 생존하는 건데 우리가 2등, 3등으로 내려가는 순간 우리의 경쟁력 많이 떨어질 수 있다. 왜? 우리는 소재 부품 장비가 예. 부족하다. 예. 근데 일본에 보니까 좀 정부가 또 거기다가 좀 주도를 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간절하죠. 첨단 반도체 제조에 대해서 간절해서 일본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갖고 예. 반도체 제조실 구축에 거의 50%를 지원해 줍니다. 4조 원. 그러니까 네. 8조짜리 공장을 짓는데 4조 원을 지원해 줍니다. 예. 그 정부의 지원이 상당히 기업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네. 공장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른 나라도 그렇습니까? 미국,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통과시켜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예, 해주고 있는데 아마 뭐 당분간은 그 지원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국가 주도로 투입된다는 또 특징이 있고요. 자, 연원호 박사님, 여기에 최근에 보면 미국까지 나서서 일본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밀어주는 분위기가 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 공급망 위기 자체는 사실 중국 리스크라기보다는 이제 대만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세계화가 되고 이 어떻게 보면 자유무역 질서 속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만이 첨단 반도체 제조를 모두 담당하는 그러한 지금 현 상황인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좀 분담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네. 그 대안으로서 일본을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특히 일본과는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은 둘 다 좀 제조 면에서는 한국이나 대만보다는 비교 우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제조 차원에서 협력할 공간이 있다. 일본과 미국이 네. 같이 기술을 개발하고 생태계를 조성하고 또 경제적 강압 같은 이슈에 대응한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왜 한국은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제 그 비교 우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재나 장비에 어떻게 보면 우위가 있다면 우리는 제조의 우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소재 장비는
공장이 어디 있든 간에 팔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의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이나 일본 이러한 국가들의 어떤 수출 통제 조치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네. 공장을 옮겨야 된다면 굉장히 막대한 비용을 치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얻을 수 있는 시사점 두 가지는 네. 첫 번째는 이 경제 안보 이슈와 관련해서 아무리 그 유사한 입장을 갖고 있더라도 신뢰를 하는 국가 간이라도 위협 인식이라든지 네. 대응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협력이 중요하고 조율이 중요하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이 지금 기회를 어떻게 보면 맞이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경제 안보 시대에 기회도 있다. 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특히 미국의 이런 수출 통제 조치가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더 벌려주는 우리가 시간을 버는 그러한 기회의 요인이 하나 있고요. 우리에게는. 네. 예. 또 하나는 아까 이대호 기자님께서 이제 모두의 이런 산업별로 우리의 경쟁력을 보여주셨는데 모두 이 국가 모든 주요국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이미 선도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네. 것들을 활용해서 중국과 미국과 일본과 이 다양한 국가들과 이제 협상에 나선다면은 좀 더 생산적인 결과를 예.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 구조가 다른 특성을 오히려 역이용해서 우리가 좀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안규현 전무님, 근데 이게 지금 속도전이 정말 좀 계속 말씀 들으면서 계속 무섭기는 합니다. 산업계에서는 우리가 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 속도의 핵심은 제조 기술, 또 제조 시설입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뛰어난 게 제조 시설을 통한 제조 기술력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획한 제조 시설 구축이 계획대로 돼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용인에 큰 메가 클러스터가 구축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발표했고요. 기업이 그걸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계획대로 돼야 된다. 계획이 계획대로 돼야 된다. 한다.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늦으면 예. 안 된다. 예. 늦으면 경쟁력이 떨어진다.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도 필요하다. 예. 필요하다. 그리고 인프라 같은 건 잘 지원이 돼야 된다. 네. 예. 그런 전략이 우리한테 우선적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어떤 국내에 만들어야 되는 그런 큰 기둥들, 굵직굵직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속도를 내는데 중요한 또 변수가 미중 관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중국에도 공장이 있고 또 미국에도 지금 큰 돈을 들여서 공장을 짓고 있는데 계속해서 안기현 전무님께 여쭤볼게요. 반도체 업계 상황에선 지금 뭐 미국 내 공장, 중국 내 공장 이런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중국 내 공장은 운영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의 수출 통제 때문에 사실은 공장을 신축하기가 사실 어려워졌습니다. 기존 공장을 계속 사용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 기존 공장을 계속 사용하려면 우리가 그걸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장비들을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투자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이 수출 통제 제도에서 한국의 중국 공장에 대해서 예.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유예를 해줬습니다. 예.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다행스럽게 중국 내 한국 공장은 잘 운영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괜찮고요. 한시름 났군요. 예, 미국에 있는 한국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가 나가서 이제 공장을 짓는데요. 그건 이제 미국의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가 있으니까 아마 기업에서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큰 위기는 아닐 것이다. 네. 기업들이 지금 열심히 뛰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정세 판단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연원호 박사님, 그럼 기업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면 국가적으로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역시나 주요국들이 하고 있는 전략에서 크게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강과 협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022년에 국가 전략기술 12대 국가 전략기술을 발표를 했고요. 작년 9월에 그 기술들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런 노력들이 이제 계속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국제 협력이 중요하다. 특히 이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 EU의 네. 무역기술위원회라든지 미국, 일본도 2021년에 비슷한 걸 만들었고요. 22년에. 그리고 작년에는 미국, 인도가
또 기술 관련된 협력 대화를 만들었습니다. 네. 또 EU가 인도와도 TTC 무역기술위원회를 만들고 그래서 이러한 협력의 파트너십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도 한미를 기반으로 좀 더 이 협력의 대상을 넓혀나갈 필요가 있다. 예. 또 중국과도 가능한 영역에서는 최대한 이제 협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국가적인 전략도 짚어주셨는데 김정우 교수님께 좀 여쭤볼까요? 네. 지금 뭐 미국, 중국 이런 패권 경쟁 속에 우리 네. 반도체 산업 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하겠습니까? 좀 허락하시면 길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하나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네. 인공지능과 반도체의 스타트업 기회가 지금이 적기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인공지능의 기초 모델이라고 해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해서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몇 개 안 됩니다. 네. 메타. 이제 우리나라에도 자체 인공지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글 전용 인공지능. 그래야 우리나라 말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픈 AI와 같은 기업이 국내에 반드시 나와야 된다.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전략적으로 그 큰 모델은 못하더라도 스마트폰이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인공지능, 그걸 네. 제가 온 디바이스 AI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집중적으로 우리가 투자해서 벤처 스타트업을 키울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기억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업스테이지라는 회사인데 미국 인공지능 대회에서 상위에 네. 쭉 올라오고 딥엑스, 모레, 뭐 19랩스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예. 저는 이런 회사들이 한 100개 정도는 나와가지고 네. 우리가 제2의 네이버, 제2의 카카오가 나와서 우리 산업을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스타트업 기회가 인공지능 반도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지만 그걸 수요하는 필요로 하는 입장에서는 엔비디아의 고가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특히 그 학습은 대량 컴퓨팅이 필요하니까 엔비디아의 솔루션을 쓰더라도 판단이라고 해서 작업하는 용도로 개발할 수 있고요. 그중에서 저가 저전력 온디바이스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리벨리온, 퓨어리사, 사피온, 하이퍼 엑셀 이런 회사들이 네. 있는데요. 제가 거기 주식 갖고 있지는 않고요. 오해하지 이런 회사들이 않겠습니다. 강력하게 국가에 성장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런 국내에서 스타트업들이 AI라든가 AI 반도체가 하면 누가 써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공공사업에서 적극 활용해서 여기를 키워줘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국가적으로 스타트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지만 크게 막 폭발하지는 아직 못했거든요. 네. 아무래도 2000년대 민간보다 좀 느리지 않습니까? 적용이? 공공 부분이요. 네. AI 스타트업들이요. 굉장히 빠르죠. 빠릅니까? 뭐 대부분의 그 스타트업들이 100명 정도의 엔지니어들을 갖고 있는데 반은 미국에 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하고 커스터머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네. 지금 우리 기존 산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새로운 산업이 일어날 절호의 기회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MC 권한으로 시간을 충분히 드렸는데 만족하십니까? 조금 더. 네, 근데 여기서 조금 또 추가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서 이 질문을 좀 연 박사님께 드려볼까요? 그럼 미국은 요 질문 그냥 김정우 교수님께 드릴게요.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주셨어요. 네. 네, 미국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나요? 자본으로 지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딘가 자본이 결국 돈입니까? 실리콘밸리로 와서 결국 마이크로소프트가 돈을 주지만 제가 검증할 수는 없지만 미국 국가 주도나 국방 산업에서 일부 수요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개발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인데요. 반도체 패키지 회사인데 그게 미국의 국방 AI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패키징을 하는 회사인데 네. 웨이퍼 한 장이 칩 하나인데 20억 합니다. 아까 엔비디아 6천만 원에 깜짝 놀라셨죠. 20조 프로젝트인가 그렇습니다. 웨이퍼처럼 생긴 거 저희가 아는 그거 맞죠? 동그란 판 같은 거? 12인치 웨이퍼 세수대야만 한 게 원칩입니다. 인공지능. 20억이요? 예. 그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20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세레브라스 쭉 그 커스터머들을 보면 슈퍼컴퓨터 이런데 뭐 알릴 수 없는 뭐 중요한 기관 이렇게 리스트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힘이 미국의 산업을 그렇게
서포트하고 스타트업들이나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도록 돕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굉장히 지원의 규모, 강도도 중요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미래를 위한 산업 생태계 구축이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가 많은 또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에서 지금 어떤 문제가 지금 가장 중요할까? 이 질문을 안기현 전무님께 드려볼게요. 신기술 분야에서 계속해서 인력이 부족하다 이 얘기가 나온 게 꽤 된 것 같은데 정말 아직도 산업 현장에서 인력 많이 부족한가요? 인력 부족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장 오래된 숙제고 가장 오랫동안 얘기했는데 점점 더 가면 갈수록 인력 부족은 더 깊어진다. 나아지지 않는 겁니까? 예. 왜 그렇죠? 그건 아마 그 학교의 인력 양성에서 배출해주는 시스템이 좀 경직돼 있어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산업은 최근 10년 동안 한 3배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인력 수요가 단순히 3배 성장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3배 이상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학과나 이런 거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죠? 만들어져도 기존 학과에서 인력이 줄죠.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과의 정원이 줄어들고 있고 반도체 교수님들 잘 안 뽑아요. 예, 가르쳐야 될 사람들 잘 안 뽑습니다. 교수가 없다. 학생들 지금 문제가 아니라 가르칠 사람이 없다. 만들어놔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인력 부족 현상은 고학력일수록 많이 부족합니다. 네. 박사, 석사, 학사, 전문 학사, 고졸 다 필요한데 점점 더 이제 우리 산업이 연구개발 중심으로 가니까 고학력일수록 더 많이 필요한데요. 그러면 가르친 사람이 더 많아야 돼요. 그런데 안 전무님, 반도체 학과 만드는 것 자체는 그래도 좀 바람직한 방향이다. 산업계에서는 이렇게 평가하지 않으세요? 바람직한데 잘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높이는 우리는 글로벌 경쟁이고요. 선진 기업들하고 경쟁해야 돼요. 예. 우리의 인력 수준의 눈높이는 높습니다. 그만큼 잘 가르쳐서 와야 되는데요. 네. 잘못 가르치면 저희가 안 뽑을 수도 있잖아요. 예. 학과 좋습니다. 학과 좋은데 거기에 잘 가르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된다. 그중에 중요한 것은 이제 교수님들. 교수님들. 예, 좋은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조건이 안 되는 이유라고 하는 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일까요, 안 전무님? 뭔가 정책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어떤 보상의 문제? 예를 들어 연봉 이런 부분일까요? 제가 보니까 교수님들 보상이 작아요. 우리 기업은 산업계에 계시기 때문에 예. 좀 더 좀 편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기업들은 계속 보상이 오르잖아요. 이거 이제 연봉이 올라요. 네. 근데 교수님들은 안 올라요. 예, 안 오르니까 그게 갭이 생깁니다. 특히 이제 우리 옛날에 공부를 하고 이제 학위를 따면 네. 목표는 학교였습니다. 학교에 가서 내가 애들 가르쳐야 된다. 네. 라는 목표고 기업도 잠깐 있다가 가는 게 그동안 경로였는데요. 요즘 기업에 가면 학교로 안 가려고 합니다. 예, 안 가려고. 달라진 풍경이네요. 예. 경로가 달라졌습니다. 사실 방송 보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반도체 학과도 있고 교수님들도 있는데 학생들이 많이 안 가는 것이다. 근데 그게 아니라 현장에서는 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군요. 네. 학생들한테 인기가 있습니다. 이제 정말 이쯤에서는 가르치는 분의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장우 교수님, 네, 인재 문제에서 어떤 것이 정말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됩니까? 이제 먼저 몇 가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그 왜 학교에서 배출되는 고급 인재가 적은가? 그래서 저희 카이스트하고 삼성전자하고 하는 몇 개의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계약학과를 만들어서 1년에 100명씩 뽑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이 좋은 것 하나가 커리큘럼 자체를 같이 만듭니다. 예. 기존 대학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산업체하고 상당히 격차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론을 가르치고 여기는 실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기업에 들어가서 3년 정도 소프트웨어나 그 장비를 배워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재투자가 일어나는데 그래도 반도체 과목도 몇 개 배우지 않고요. 근데 이제 반도체 계약학과를 만드니까 커리큘럼을 같이 짠다.
두 번째 이제 교수가 모자르다는 건 또 다르게 보는데요. 학교에서 교수 평가를 논문 위주로 합니다. 논문, 반도체나 인공지능조차도 출판 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업체나 실제 경험이 있는 분들을 교수 뽑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수 평가도 논문으로 있고 이건 좀 논란의 소지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반도체 계약학과는 산업체에 있는 분들도 같이 와서 강의를 합니다. 네. 그 문제도 해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정 지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기업이 다 내줍니다. 학생 장학금이나 운영비. 그러니까 얼마나 기업이 급하면 대학에 돈 주고 이렇게 하겠는가. 저는 전국 국립대학교 10개 이거를 만들어야 된다. 10 이렇게 해서 개예요. 10개. 그러면 1년에 1,000명 나오는데요. 그래도 중국보다 작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아까도 계속 얘기를 하셨지만은 일본, 미국, 대만, 중국 이제 반도체 우리 경쟁자 아닙니까? 미국과 일본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고급 인재가 없다는 겁니다. 예. 일본 대학 가보면 대부분 연구실의 석박사 학생이 외국인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즘 일본에 우리 그 졸업생들이 가면 보통 스카우트에서 가면 10년이 살아야 영주권이 나오는데 1년 네. 있으면 영주권이 나오고요. 와이프가 부인이 취업할 수 있는 취업 권한도 주고 네. 부모님까지 초청하게 해주고 부모님까지. 네, 주택도 아주 값싸게 아예 그럼 거기서 살라는 뜻이 살라는 될 수 뜻인 거죠. 있겠네요. 여기 우리나라 살라는 거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스카우트에 갈 때 영주권을 주는 오비자를 바로 줍니다. 네. 연봉도 한국하고 높죠. 그러니까 이게 인재 전쟁입니다. 그런데 대학이 또는 우리 교육 시스템이 충분히 못 바꿔주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대학이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1980년대 중반부터 인공지능의 기초 이론인 딥러닝을 했어요. 지금 꼽히고 있죠. 그 지역에서 나오는 인공지능 박사만 한 600명 된답니다. 네. 그래서 세계 600개 기업이 거기 연구소를 설치하고 산학협력이나 하고 스타트업이 나오고 네. 얼마 전에 오픈 AI의 그 어떤 이사회 반전을 시도했던 일리아 수츠케버도 토론토 대학교 출신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즘도 R&D 투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기초과학, 인재 육성이 네. 가장 중요한데 지금은 뭔가 학과 내 장벽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 때문에 충분히 기업의 수요에 대응을 못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언제까지 이럴 수 있느냐 약간 걱정이 됩니다. 예. 여기서 지금 전반적인 대학 교육 문제나 좀 네. 어떻게 좀 협력을 할지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그 이전에 우리 교육 사실 초중고 이런 부분들도 좀 달라져야 되는 부분 어떤 부분이 있다고 보세요? 그 하루 더 이 토론회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아직 시간은 충분합니다. 교육과 인재가 또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산업과 사회 경쟁력이 이제 교육에 오는데 첫 번째 수학 문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인공지능을 미래에 저는 직업이 3개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나는 인공지능 개발자 예. 또는 인공지능 사용을 잘 활용하는 전문가. 세 번째는 오토바이 배달의 민족 오토바이 타는 일밖에 없다. 플랫폼 노동자라고 예. 보통 말하죠. 대부분의 중간 영역의 일들은 다 인공지능이 대체할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구글이 광고 만드는 부서에 3만 명을 이제 해고하기로 결정했는 게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저는 문과 이과를 떠나서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을 알아야 되는데 인공지능을 안다라는 자체는 수학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벡터, 행렬, 미적분, 네. 확률 이건데요. 그거를 알아야 개념을 가져야 정확하게 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교육이 심화 교육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 수능에 이제 빠지기로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국민 전체가 나중에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교육부가 이제 그 심화 수학에서 그 고급 수학을 빼기로 하면 문제는 뭐냐면 대학을 아마 5년 다녀서 1학년 들어오면 수학부터 가르쳐야 될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수학 문제가 있는데 그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네. 수학을 문제풀이식으로 막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데 그거는 컴퓨터와 인공지능이 더 잘합니다. 예. 그래서 토론하고 개념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수학이 바뀌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네. 우리
지금 수능 시험이 OMR 카드를 쓰지 않습니까? OMR 카드가 사라져야 된다. 네. 시간 충분히 주고 쓰고 중간 과정 보고 점수 줘야지 지금과 같은 상태는 젊은 어린이들을 고통에만 빠뜨리고 인공지능 시대에 전혀 준비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부모님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네. 우리나라 산업도 걱정이 되지만 당장 지금 시간이면 아마 자녀들 자고 있을 텐데 자고 있는 아이들 보면서 우리는 그렇다 쳐도 이 아이들이 큰 이후의 세상에서는 네. 인공지능이 훨씬 더 많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텐데 당장 뭘 가르쳐야 할까?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뭔가 창의적인 걸 시켜야 하나? 근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그림도 그리고 작곡도 하고 영화도 만든다고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근데 창의적인 걸 더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다시 수학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걸 되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네, 네.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학교 교육은 꼭 주산 학원 다니는 것 같아요. 지금 주산 구구단 외우는 것 같아요. 주산에 구구단- 머물러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지금 우리 웬만한 계산은 다 크레딧 카드 쓰면 알아서 계산하지 원리만 알면 되지 직접 계산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산 시험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어느 날 방송을 보다가 아마 어느 학원 같은데요. 초등학생인데 의대반에서 가르치는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예. 오음의 법칙을 가르치더라고요. 오음의 오음의 법칙이라는 거는 전자공학, 전기공학에서 기초 이론인데 그 오음의 법칙을 잘 알려면 양자역학까지 알아야 됩니다. 아이는 RV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RV도 알고 할까요? 그냥 이럴 때 이 공식 집어넣으면 이렇게 한다. 룰만 알 텐데 예. 완전히 왜곡돼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고급 인력들이 요즘 이제 의대 쪽으로 많이 쏠림 현상이 있는데 우리 사회가 좀 더 가치나 목표하는 방향이 좀 다양화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가면 우리 수학 능력이라는 게 문제 빨리 푸는 능력이 네. 아니고 사고 능력인데 우리 교육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교육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평소에 많은 고민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초중등 교육부터 대학 교육까지 좀 고등교육까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이 달라진다면 우리도 지금 세계를 선도하는 챗 GPT를 만드는 오픈 AI 같은 회사 정말 좀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보기에 이제 국가 사회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스라엘을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연구실을 가봤더니 저희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시설도 더 낙후돼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공부 잘하는 학생이 창업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대기업을 주로 갑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학교로 많이 갔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부모님이 그 회사 이름을 모르면 결혼이 잘 안 된다고 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전체의 가치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거를 이끌고 네. 그다음에 새로운 다양한 가치를 인정해 줘야지 뭐 큰 기업에서 일하고 기존의 가치 체계의 자기를 어디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인정을 받는 네. 그런 게 우리의 이 산업 경쟁력과도 다 연관이 되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좀 카이스트 학생들이 아직은 대부분 석박사 학생이 나오면 반도체 기업에 많이 가서 좋은 일을 많이 하지만 네. 많은 인재들이 스타트업에서 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석박사 인재라고 한다면 최상위 인재도 잘 챙겨야 된다 이 말씀인 네. 것 같은데 안 전무님 지금 산업계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런 인재들 좀 공급이 많이 부족한가요? 공급 부족하죠. 아까 예. 이제 말씀대로 공급 부족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우리 특히 이제 첨단 제조 산업에 종사하는 인재들은 세계 최상입니다. 최고입니다. 특히 반도체 인재는 미국, 유럽, 일본에 인기가 좋아요. 그러면 사실 근데 이게 좀 전반적으로 좀 골고루 퍼져야 될 텐데 뭐 대기업만 간다 이런 지금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근데 뭐 대기업은 선택이잖아요. 예, 선택입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는 우리의 인재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특히 이제 중소기업은 이제 벤처기업이잖아요. 거기서 본인의 인생을 한 번씩 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스타트업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네. 스타트업해서 대박 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스타트업해서 대박 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의대 가는 것보다 반도체를 선택하는 게 인생에서 훨씬 낫다. 이런 문화가 돼야 된다. 네. 예,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김정은 교수님 아까 우리한테 좋은 기회가 왔다. 예. 예, 왔다. 이런 것을 젊은 우리 인재들한테 많이 알려야 된다. 네. 예, 그래서 국가의 부를 창조하는 반도체 산업에 인재들이 들어와서 이것이 국가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 박사님, 국가 경쟁력에 있어서 이런 인재 문제 정말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아까 모두에도 이제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주목하는 이 첨단 기술 분야에 미국, 일본, 뭐 인도, 유럽 모든 국가들이 육성을 위해서 지금 무한 경쟁을 하고 네. 있기 때문에 모두가 이제 인재 문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문제를 있겠습니다. 안고 있다. 네. 모두가 그것에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예. 김정우 교수님. 네. 네, 저희가 사실 이렇게 반도체나 첨단 산업, 반도체뿐만 아니라 네. 뭐 다른 AI도 있을 것이고 로봇도 있을 것이고 네. 바이오도 있겠죠. 이런 게 중요하다고 계속 이야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좀 의대 쏠림 현상 이 부분에 대한 문제도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공학도들을 양성하는 교수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이제 방법으로 조금 활동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기업의 문화를 좀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여러 기업들하고 일하는데 이 여러분들의 그 의대 쏠림 현상 중에 하나가 공대에 가서 기업에 가면 정년이 짧다 이런 네.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설득하는 게 국제적인 능력만 되면 정년을 없애자. 네. 뭐 65세까지 정년을 늘리고 그 이후도 재계약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계속 일하게 해서 네. 제가 농담 삼아 마우스를 많이 쓰는데 마우스 손 떨릴 때까지 일하게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을 데려다가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교수님은 20년 넘게 떨리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네, 한번 검사를 받아봐야 될 텐데요. 근데 요즘 네. 공부가 너무 재밌습니다. 이게 네. 새로운 게 막 등장하니까. 두 번째 제가 기업에 얘기하는 거는 디스팅기시드 펠로우나 디스팅기시드 엔지니어 제도를 만들어서 예. 기술을 좋아하면 임원이 상무 전무 부사장 안 가고도 평생 엔지니어로서 살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자기가 그 미국 실리콘밸리가 잘 되는 이유가 기업을 옮겨 다니면서 연봉 올려 받으면서 또 자기 커리어를 쌓거든요. 우리는 그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업 내에서 프리 에이전트 제도를 만들어서 서로 스카우트해 가게. 네. 그 제도가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의대 안 가더라도 충분히 재미있게 살 수 있게 그런 제도를 예.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 절대 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육 문제를 이렇게 깊게 짚어본 이유. 첨단 산업이라는 게 절대 반지가 될 수도 있지만 요즘 같은 저출생 시대에 하나하나 버릴 것 없는 인재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쩌면 절대 반지일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다른 미래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전략 짚어봤는데요. 달라질 미래를 위해서 그럼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들어볼까요? 연 박사님? 네,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특히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의 제이크 설리번 아까 국가안보보좌관 이야기도 나왔지만은 작년 그 포린 어페어스지의 기고한 글을 보면 미국이 지금 생각하는 시대는 새로운 시대다. 네. 첫 번째는 미소 냉전 시기라면은 두 번째는 탈냉전 이후에 자유무역 그러니까 상호 의존과 어떻게 보면 이 신흥국의 부상 이런 예. 것들을 겪었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세 번째 시기는 이 상호 의존이 무기화되는 시기. 네. 그리고 이 세 번째 시기는 이 어떻게 보면 초국가적인 도전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 네.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미국의 대응도 변하고 있다. 패러다임 자체가 변하고 있다. 네.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선택.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학기술 분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기술이
복잡해지고 네. 비용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의 선택이 나중에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갈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신중하게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안기현 전무님께 여쭙겠습니까? 어떤 게 변해야 되겠습니까? 예, 우리 젊은 인재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국력이 지금보다 훨씬 강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기술이 국력이 됐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돼야 지금보다 좀 더 강한 국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 네. 예, 앞으로 10년 뒤에는 그런 나라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렇게 고대하겠습니다. 자,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